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신촌의 자취방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수능을 마친 나는 신촌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다. 집은 서울이었지만 통학하기에는 집과 거리가 제법 멀었고 혼자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컸기에 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다. 자취하는 건물에 1층은 식당이 있었고 지하엔 노래방, 2층부터 4층은 원룸식으로 돼 있는 건물이었다. 난 2층에 살았었다. 원룸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매정할 정도로 이웃끼리 서로 인사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취를 한 지 2달 정도 지나고 1층 식당에 혼자 밥 먹으러 갔는데 만석이었다. 식당 사장님은 이 건물에 사는 사람이 아니냐며 이 건물 사람에 사는 다른 사람도 혼자서 밥 먹고 있으니 합석해서 같이 먹어도 상관없지 않겠냐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고 식당 사장님은 혼자 밥 드시는 옆집 아저씨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됐다. 그 뒤로 옆집 아저씨와 안면이 터서 인사 정도 하는 사이가 됐다. 어느 날은 옆집 아저씨가 택배를 받을 게 있는데 며칠 정도 집에 없을 것 같다고 대신 받아줄 수 있냐고 물어서 택배를 대신 받아주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택배가 왔는데 그 아저씨 연락처 뒷자리가 특이한 숫자였던 기억이 난다. 그때 참 특이하신 사람이네 하고 생각했었다. 이번엔 내가 택배 받을 게 있었는데 학교라서 기사님에게 전화가 왔고 좀 급한 택배였기에 혹시 옆집 벨 눌러보고 사람이 있으면 맡겨달라고 했다. 택배 기사님이 옆집에 맡겼다고 다시 전화 주셨다. 이웃을 알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옆집에 불이 켜져 있었고 아직 주무시지 않았는지 음악 소리와 인기척이 들려서 실내를 무릅쓰고 벨을 눌러보았다. 잠시만요 하고 말하더니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소리와 함께 속옷차림의 아저씨가 나오셨다. 택배를 건네주며 학생 차 한잔하고 가지? 하고 물었는데 그날따라 친절하던 아저씨의 눈빛이 무슨 짐승 같았고 왠지 모를 살기도 느껴졌다. 게다가 피곤하기도 했던 상태라 사양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로도 아저씨와 인사하고 지냈고 소주 한잔 하기로 했었는데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하지 못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에 들어가는데 폴리스 라인이 옆집에 쳐져 있었다. 처음엔 옆집 아저씨에게 무슨 일이 있나 걱정했었는데 옆집 아저씨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여러 명을 말이다. 친절하던 옆집 아저씨가 바로 살인마 유영철이었다. 그 뒤로 유영철 사건은 매스컴에서 크게 보도됐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기자들의 짜증나는 질문 공세도 받았다. 무엇보다 옆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방을 빼고 바로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유영철 다큐를 보다가 놀랐던 사실이 있다. 유영철은 살인을 하고 나면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들으며 시체를 토막냈다고 한다. 내가 택배 받으러 갔던 날도 시체를 토막내고 있었을까? 만약 그날 집에 들어가서 같이 차 한잔했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자취를 시작한 나는 옆집 아저씨와 인사를 나누며 가끔 서로의 택배를 받아주곤 했다. 어느 날 밤 택배를 받으러 갔을 때 아저씨의 집에서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이 흘러나오고 아저씨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옆집 아저씨는 연쇄살인범 유영철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의 여자. 일요일 오전. 쉬는 날이지만 밀린 업무를 하기 위해 회사에 나왔다. 어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일을 끝내고 나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서둘러 집에 가야지. 이윽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우리 부서였던 10층에서 내려오던 중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조명도 꺼져 어두워졌다. 아무래도 정전 같다. 엘리베이터에 창문도 없고 비상등도 없다. 완전한 어둠 속이라 벨조차 누를 수 없다. 조금씩 초조해졌다. 핸드폰을 꺼내 핸드폰 액정의 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알림벨을 찾아 눌렀지만 소용이 없다. 정전이라 그런가. 실망한 채 돌아서는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 누군가 있었다. 엘리베이터 조작판 반대편 모퉁이에 누군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긴 머리에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다. 나 외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다.
있을 리가 없었다.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더 두려웠다. 예상치 못한 출현에 반대편 모퉁이로 도망친 채로 움직일 수 없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시선을 돌릴 수도 없었다. 단지 속으로 제발 돌아보지 말아줘 라고 빌 뿐이었다. 소리도 내지 말아줘. 제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줘. 이윽고 핸드폰을 닫았다. 혹시라도 핸드폰 액정에서 나오는 빛으로 그녀가 나를 보기라도 할까봐. 서서히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다. 내 몸은 점점 굳어지고 식은땀이 절로 났다. 갑자기 그녀가 움직였다. 등을 돌린 채로 엘리베이터의 조작판으로 가기 시작했다. 걷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듯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내 입에서 비명이 나올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삼켰다. 이윽고 그녀는 조작판 앞에 섰다. 손을 들고 꼭대기층 버튼을 눌렀다. 어두웠지만 그녀의 손이 상처투성이었던 게 보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몇 층에서 떨어질까요? 그녀의 얼굴은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상처투성이에 두 눈은 빠지고 없었다. 비명을 지르는 순간 조명이 켜졌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윽고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린다. 잠시 정전이었는데 지금 괜찮습니까?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무사히 엘리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었다. 나중에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 옥상에서 뛰어내렸던 여직원이 있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거짓말쟁이. 이번 설에 할아버지 집에서 사촌들을 아주 오랜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설날 바로 전날에 오랜만에 만난 사촌 동생들과 방에서 한참 이야기를 하며 재미있게 웃고 떠들고 있었죠. 제 사촌 동생들은 모두 저랑 2서너 차이가 나는데 그 애들이 워낙에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동생들이 오랜만에 제 얘기가 듣고 싶다고 해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동생들도 모두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유치하게 그런 이야기가 듣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를 제 맘대로 살을 붙여가며 무서운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2시간 한참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돋은 닭살을 보며 웃다가 그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한참 잘 자고 있을 때 마당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고 고개를 들려고 했는데 말 그대로 가위에 눌린 겁니다. 가위를 마지막으로 눌린 게 2년 전이었는데 당황스럽긴 했지만 많이 겪어본 일이라 침착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움직이지 못해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조심스레 주변을 살폈죠. 제 옆에 바로 2살 어린 동생이 자고 있었는데 눈을 돌려서 바라보니 그 동생도 저와 마찬가지로 가위를 눌린 듯이 눈만 껌뻑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한참 동안 친척 동생과 서로 눈을 마주보고 있었는데 마당에서 사각거리던 소리가 멈추고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방학까지 그 발자국 소리가 이어지는데 마지막에 친척 동생의 눈이 커지면서 저한테 계속 뒤를 보라는 듯이 눈짓을 하더라고요. 그때 자세가 문이 있는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었고 내 옆에 동생은 문이 있는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옆으로 돌아 누워서 잤다는 말이죠. 저는 어떻게 해도 뒤를 볼 수 없으니 답답한 심정으로 눈을 껌뻑이며 친척 동생만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있다가 그 발자국 소리가 멈추고 나서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소곤거리는 말이었는데 아마 대화 내용이 누구네가 어디 집에 갔었는데 초상이 나서 명절은 다 보냈다 라는 그런 소리더군요. 물론 그 대화 소리는 제 뒤에서 들렸습니다. 귀신들의 대화라는 말이죠. 그때 친척 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눈을 감더군요.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찬바람이 등 뒤로 불더라고요. 추워서 한참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 등 뒤에 그 귀신들이 말했어요. 여긴 누구네 집이지? 거짓말쟁이 집이지.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그 거짓말쟁이가 저를 뜻하는 건 줄 알고 숨을 죽이고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등 뒤로 땀이 흥건히 흐르는데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고
동생은 그대로 기절했는지 눈도 안 뜨고 답답해 미칠 지경으로 듣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귀신의 그 다음 말을 듣고는 저도 그냥 기절해버렸습니다. 바로 제 귀 옆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거짓말쟁이는 죽어야 돼. 바로 설날 당일날 저는 이제껏 제사를 따라가지 않았기에 다들 제 늦잠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제 옆에서 잠자던 동생은 제사를 따라 나가서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부스스한 몰골로 부엌에 찾아가니 설날 아침에 왔는지 친척 누나가 아침 먹을 거냐고 묻더군요. 제가 됐다고 대답하고 부엌을 나서니까 제 친동생이 저한테 와서 자꾸 캐묻더라고요. 왜 아침에 그렇게 땀을 흘렸냐고. 그리고 방문을 활짝 열어놔서 친척들이 모두 화를 냈다고 말해주더군요. 물론 그 방문을 열었던 것은 제가 아니었겠죠. 게다가 제가 누워있었던 위치가 문이 조금 앞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문 쪽에 근접하게 있었으니 밤바람도 가장 많이 맞았을 텐데 땀을 자꾸 흘리면서 잠을 자니 할머니가 걱정하셨다고 동생이 말해주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그 친척 동생이 돌아와서 가위에 눌렸을 때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눈을 감기 전에 봤던 게 여자 둘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게 누구였냐고 물으니 나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 그 마을 다리 공사 중에 아래에 깔려서 죽은 여자가 있었나 봅니다. 그때 제 동생이 그 여자애와 친하게 지냈는데 나이대는 아마 제 친척 동생과 비슷했나 봐요. 그 여자 아이를 보고는 그만 기절했었답니다. 울면서 말이죠. 네 번째 이야기, 강변의 서바이벌 게임. 7년 전 8월의 여름밤이었다. 당시 나는 서바이벌 게임에 빠져 있었다. 여름철에는 워낙 덥다 보니 경기는 언제나 밤에 이루어졌다. 그날 역시 주말이라 강가에 수십 명이 모여서 경기를 하고 있었다. 시계를 본 기억에 따르면 아마 새벽 1시 조금 전이었던 것 같다. 몇 번째인지 기억도 안 나는 게임에서 나는 우리 진지의 깃발을 지키는 역할을 맡아 후방수 풀에 몸을 숨기고 매복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우리 팀이 승기를 잡았는지 저 멀리 적진지의 깊은 곳에서 에어건의 총성이 들려온다. 주변에는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완전히 한가한 상황이었지만 혹시라도 뒤로 돌아 기습해오는 적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강변이기 때문에 달빛 이외에는 조명도 없었고 주변은 정말 코를 베어가도 모를 정도로 어두웠다. 천천히 목을 돌리며 근처를 경계하고 있는데 50m 정도 앞에 나무에서 사람의 상반신이 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흰 반팔 옷을 입고 어깨 정도까지 머리를 기른 여자가 내 쪽을 보고 있었다. 에어건은 물론 장난감의 부류지만 나름대로 위력이 있어서 얼굴이나 눈에 맞게 되면 큰 부상을 입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도중 외부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곧바로 게임을 중단하는 것이 규칙이었다. 나는 곧바로 큰 소리로 사람이 있습니다. 중지해주세요. 라고 외쳤다. 전선 근처에서도 중지하래. 라고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사람에게 사과하기 위해 달려갔다. 여자는 가만히 나를 보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려는 순간 여자는 쓱 움직이더니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나는 겁을 먹고 도망친 것이라고 생각했다. 뭐가 어찌되었건 나는 위장크림으로 얼굴을 검게 칠하고 있었고 장난감이라고는 해도 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을 쫓아 숲속으로 들어갔지만 라이트를 켜고 찾아보았지만 도저히 보이지가 않았다. 그 와중에 다른 멤버들도 다가왔다. 내가 사정을 설명하자 모두 함께 10분가량 여자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숲속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나는 점점 내가 본 것이 무서워졌다. 어째서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여자가 이런 숲속을 걷고 있는 것일까? 애초에 내가 그 사람을 본 곳에 오기 위해서는 한참 게임이 펼쳐지고 있는 전장을 거쳐서 와야만 했다. 그 여자의 존재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여자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결국은 내가 오인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게임은 재개되었다. 나는 다시 진지 방어를 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좌우에서 포위해오는 적이 승기를 잡아 시작한 지 10분 정도 지나자 총성이 꽤 가까운 곳까지 들려왔다. 나는 지면에 엎드린 채 총을 꽉 잡고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도록 방아쇠에 손을 올리고 조준경에 눈을 맞췄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시선이 느껴진다. 기분 탓이라고 넘기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느낌이었다. 나는 목을 천천히 들어 눈만 움직여 왼쪽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 3미터 정도 앞에 여자의 목이 있다. 아까 전에 그 여자다. 흰 피부에 보통 사람은 따라하기도 힘들 정도로 입을 크게 벌리며 웃고 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얼굴을 실룩대며 웃고 있었다. 그렇게 나를 가만히 보고 있었다. 목은 마치 잔망경처럼 지면 위를 슥슥 움직여서 내 정면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완전히 패닉에 빠져 그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나는 30초가량을 그 여자와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여자의 얼굴이 내 얼굴에 50cm 앞까지 다가왔을 때 비로소 나는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그대로 엉덩방아를 찍고 그 얼굴을 에어건으로 공격했다. 그러자 여자의 얼굴은 굉장히 무서운 얼굴로 변해 나를 째려보고는 사라졌다. 그 꼴을 겪고 나자 도저히 게임 따위는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휴게소에서 혼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다들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본 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다들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차에 태워진 친구에게 내가 본 것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너도 봤어? 그 녀석은 에어건의 스코프를 들여다 볼 때마다 그 안 가득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에는 그 강변에서는 도저히 서바이벌 게임을 할 수가 없다. 5번째 이야기, 옥상. 나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5층에 살고 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맨 위층의 빈 방을 빌린 것이다. 물론 엘리베이터 따위는 없다. 이곳에 들어오고 1년이 넘었을 때 처음 왔을 때는 알아차리지 못하던 것이 들리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인가 옥상을 저벅저벅 사람이 걷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낮이던 밤이던 문득 걸어가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하지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한 탓에 그다지 신경은 쓰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 며칠 전 강풍이 불었던 탓에 안테나가 고장났는지 수리공이 옥상에 올라가기 위해 사다리를 가지고 왔다.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은 알겠지만 옥상에 통하는 구멍이 있어서 그 아래에 사다리를 두고 올라갔다. 전부터 옥상에서 발소리가 나더라고요. 뭐가 있는지 보고 알려주세요. 라고 나는 말했다. 수리공은 쓴 웃음을 지으며 무서운 소리 하지 마세요. 라며 정색을 했다. 작업은 무사히 종료되었고 이상한 건 없었어요. 라고 말하고 그는 돌아갔다. 문제는 그날 밤, 즉 어젯밤에 일어났다. 내가 화장실로 향하자 마치 뒤를 밟듯 저벅거리는 소리가 옥상에서 들려왔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는 곳과는 상관없이 이곳저곳을 걸어다니는 소리일 뿐이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니 왠지 무서워서 언제나 열어두던 환기용 창문을 닫았다. 그런데 잿빛 유리에 분명히 위에서 고개를 숙인 사람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이었다. 정말로 놀라서 바로 화장실에서 뛰쳐나와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혀 믿어주지 않았다. 정말 무서워서 당장 내일이라도 이사하고 싶다. 6번째 이야기, 편의점.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할 때의 일이다. 계산대에서 정산을 하고 있자니 밖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커다란 충돌 소리가 이어졌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밖을 내다보니 자전거가 공중을 날아가고 있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은 놀랐는지 시선을 밖으로 고정시킨 상태로 굳어버렸다.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을 하고 있던 손님의 말에 내가 허둥지둥 구급차를 부르려던 찰나였다. 편의점 자동문이 열리며 손님이 왔음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비명을 질렀다. 머리에서는 피가 뚝뚝 흐르고 한쪽 손목이 이상한 방향으로 꺾인 남자가
다리를 질질 끌며 편의점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분명 차에 치인 피해자리라. 괜찮으신 거예요? 제가 지금 구급차를 불러드릴게요. 그러자 그 남자는 다치지 않은 손으로 잠시 기다리라는 듯 손짓을 하고 가게 안쪽으로 걸어갔다. 잠시 후에 계산대 쪽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 남자의 손에는 캔커피와 잡지책이 들려 있었다. 분명히 오래 입원할 테니까요. 그렇게 말하며 수줍게 웃던 그 남자의 얼굴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7번째 이야기, 거지 아저씨. 할머니 댁에서 지낼 때 겪었던 일이다. 우리 마을엔 거지가 살고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린 마음으로 동네 아이들과 거지라고 놀려댔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하지만 집만 없을 뿐이지. 허드렛 일을 이것저것 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친분도 있고 마을 교회도 다니는 그런 착실한 분이셨다. 그땐 왜 그 아저씨를 놀렸는지. 사건은 내가 숲속에 들어갔던 따스한 봄에 일어났다. 나는 동네 아이들과 내기를 해서 숲속에서 사슴벌레를 잡아오는 것으로 하였다. 그 내기에서 걸려버린 나는 숲속에서 사슴벌레를 잡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마침내 내 시야에 포착된 사슴벌레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사슴벌레를 잡고 돌아가려는데 저 앞에서 희끄무레한 무언가가 서 있었다. 그때 기억과 감정이 빗대자면 단지 아주 큰 나비 정도로만 생각했기에 저것도 잡아서 애들에게 자랑할 생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것이 뒤로 도망치는 것이었다. 필사적으로 잡으려고 뒤쫓았다. 점점 깊은 곳으로 빨려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어느덧 해가 기울어 그것은 완전히 모습을 감추어 버렸고 난 너무 깊이 들어왔다는 당황감과 공포감에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난다. 이제는 해도 지고 달이 떴을 땐 나무 둥치 아래에서 벌벌 떨었다. 근데 어디선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향했다. 누군가 구해주러 왔다는 희망을 안고서 점점 그 소리를 향해 다가가는데 뒤에서 우악스럽게 날 끌어당기는 손길이 느껴졌다. 나는 위를 쳐다보고 그대로 기절했다. 일어나 보니 할머니 댁의 내 방이었다. 주위에는 마을이장님과 목사님 그리고 가족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그때 어른들은 침묵하고 있었다. 내가 2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셨다. 그 거지 아저씨가 숲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날 찾는데 도움을 주셨고 내가 절벽으로 떨어지려는 찰나 날 구해주신 것이다. 근데 그때 어렴풋이 기억이 났다. 허공을 향해 뭐라고 중얼거리던 아저씨의 모습을. 이젠 사람 그만 홀리고 좋은 곳으로 가라. 8번째 이야기, 말뚝. 나는 시골에서 겸업으로 농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문득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 할아버지에게 여쭤봤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농사일을 하다 보면 비닐 시트를 칠 때가 있다. 그런 때 고정시키기 위해 나무 말뚝을 받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집에 있는 말뚝에는 모두 한 글자의 한자가 조각되어 있었다. 지금까지는 딱히 신경 쓰지 않았지만 다른 집의 말뚝에는 그런 글자가 쓰여 있지 않아 관심이 생긴 것이었다. 우리 집 말뚝을 구별하기 위한 표식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조각되어 있는 한자는 우리 집 성씨와는 전혀 상관없는 글자였다. 궁금해진 나는 할아버지에게 말뚝에 적힌 한자에 관한 사연을 여쭈었다. 증조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고 직접 체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인지는 모른다는 말을 한 뒤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셨다. 타이쇼 시대의 초기, 아직 할아버지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증조 할아버지가 젊었을 무렵의 이야기라고 한다. 이래 발단은 증조 할아버지가 살던 마을의 젊은이 2명이 땔감을 구하려고 산에 들어간 것부터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산에 들어가 서로 모습이 보일 만한 거리를 두고 땔감을 줍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정오 무렵이 되어 A가 슬슬 밥 좀 먹을까? 라고 B에게 말하려던 찰나였다. 갑자기 B가 사람이 내는 것이라고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큰 목소리로 절규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A는 망연자실하고 있었지만 B는 폐 속의 공기가 다 빠져나가도록 절규하고 힘없이 쓰러졌다. A는 당황해서 B에게 달려갔지만 B는 초점이 맞지 않는 공허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몸을 흔들고 뺨을 때려봐도 제정신을 차릴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A는 당황해서 비를 업고 산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B는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들은 산에서 요괴라도 시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근처의 절에 데려가 불제를 받게 했다. 그러나 B는 여전히 정신이 나간 채였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한가로운 오후에 농촌에 소름 끼치는 절규가 울려 퍼졌다. 무슨 일인가 놀란 근처 주민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더니 방금 전까지 멀쩡하게 밭을 갈고 있던 장년의 남자가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움츠리고 있었다. 달려가서 어깨를 잡고 흔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산에서 B가 겪은 일과 똑같았다. 그 후 가족은 그를 병원에 데리고 갔지만 심신상실 상태인 것외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근처 신사나 절에서 불제를 받아도 마찬가지였다. 미신을 믿는 노인들은 산귀신이 마을에 나타났다고 벌벌 떨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증조할아버지의 마을뿐 아니라 근처 마을들에서도 절규한 후 정신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사건이 일어난 시간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신상도 전혀 공통점이 없어서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것이었다. 증조할아버지가 괴이한 체험을 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고 한다. 그날 증조할아버지는 동생과 둘이서 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저녁 무렵이 되어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자신이 작업하고 있던 곳 근처에 나무 말뚝이 박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방금 전까지는 분명히 전혀 없던 것이었기에 호련히 눈앞에 나타났다고밖에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갑자기 나타난 말뚝을 보며 증조할아버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이런 방해되는 걸 다른 집 논에다 박아 놓다니. 그렇게 생각하자 갑자기 뽑아라 하고 말뚝을 당장 뽑아내야 한다는 충동이 머릿속 가득 찼다고 한다. 그리고 그 충동에 몸을 맡긴 채 힘껏 말뚝을 뽑아내려는 순간 뒤에서 동생이 어깨를 잡아서 정신을 차렸다는 것이었다. 냉정을 되찾은 증조할아버지는 다시 근처를 살폈지만 아까 전에 말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동생에게도 물었지만 동생은 그런 나무 말뚝은 보지 못했다는 대답뿐이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형이 무엇인가 눈에 들어온 듯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뽑으려는 듯 허리를 굽히고 힘을 주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깨를 잡았다고 한다. 그제야 증조할아버지는 요즘 한참 마을을 뒤집어 놓은 사건을 생각하고 만약 동생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자신도 폐인처럼 되어버렸을 것이라는 생각에 간이 콩알만해졌다고 한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증조할아버지가 사는 마을에서 희생자만 10명을 넘었을 무렵 촌장과 마을 유지들에 의해 마을 회의가 열렸다. 촌장은 요즘 일어나는 사건에 관해 이 마을뿐 아니라 주변 여러 마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마을끼리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시간이 걸린다며 내놓은 방안은 난데없이 나타난 나무 말뚝을 봐도 뽑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증조할아버지의 예상은 맞았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촌장은 농사일에 쓰는 말뚝에는 자신이 박은 것인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떤 표식을 조각하세요 라고 말했다. 설령 이상한 나무 말뚝을 보게 되더라도 잘못 착각해서 뽑아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마을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에 관해 묻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촌장은 사람의 원한이나 동물의 귀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 외에는 잘 모릅니다.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걸로 봐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무언가라고 밖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만약 피해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는 2번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은 사람을 신사에 데려갔을 때 신주에게 들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쫓아낼 영혼 같은 것은 하나도 씌어있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신주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여우에 홀리거나 귀신이 씌인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무엇인가의 힘에 끌려 들어간 나머지 마음이 망가져 버렸다는 것이었다. 즉, 무엇인가의 영향 아래에 놓여서 심신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은 탓에 심신을 상실한 것이라.
아무리 절과 신사를 찾아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촌장은 말뚝만 뽑아내지 않으면 무서워할 것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냉정해지라고 사람들을 독려한 뒤 해산시켰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그 일을 체험한 증조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도 촌장을 찾아가 계속 물고 늘어졌다고 한다. 그러자 촌장은 이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고 한다. 유령이나 귀신, 신과 사람 사이에는 모호한 약속 같은 게 있다네. 상대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재물을 바치거나 하는 것 말일세. 그들은 그걸 어기면 벌을 내리지만 약속을 지키면 문제는 없지. 하지만 이번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건 그런 논리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어. 신주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그 무엇인가는 스스로가 단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의 영향을 준다고 하네. 나도 거기까지밖에 듣지 못했어. 저주하거나 벌을 내리려는 의도가 없는데도 존재 그 자체가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거야. 그런 끔찍한 존재라면 차라리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하는 게 낫네. 그리고 얼마 뒤 증조할아버지가 살던 마을에서는 신사를 짓기 시작했다. 괴이한 사건의 희생자는 인근 마을을 포함해서 계속 나왔지만 그 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신사가 완성될 무렵에는 끝내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무 말뚝은 무엇인가를 봉인한 영적인 주술의 한 종류로 그것을 뽑아내면 무언가의 힘의 일부가 해방되어서 그것을 본 인간이 미쳐버리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신사를 세움으로써 그 무엇인가는 다시 단단히 봉인되었고 괴이한 사건은 사라졌다고 한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집안에서는 나무 말뚝에 우리 집안의 물건이라는 표식을 조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의문이 남아 우리 옆집 나무 말뚝은 표식이 없다고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 그러자 사람이라는 건 말이다. 위험이 목에 들이닥치지 않으면 금방 잊어먹는단다. 지금은 별로 말뚝에 표시를 하는 집이 없지만 이 근처에 M씨네 집과 S씨네 집은 아직도 하고 있을 테니 보고 오거라라고 말씀하셨다. 확실히 M씨네 집과 S씨네 집의 말뚝에는 모두 한자 한 글자가 조각되어 있었다. 지금도 표시를 조각하고 있는 집은 대부분 그때 희생자가 나왔거나 그 친척의 집일 거야 라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이미 한참 된 옛날 이야기지만 혹여라도 다시 내 눈앞에 나무 말뚝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두려웠던 이야기였다.